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토를 떠났다는 이제 얘기인데, 그 다음에는 이 일본에 있으면서 왕한테 이제 글을 써가지고 붙인 거예요. 네, 붙인 건데 자기는 아직까지 그 조국을 잊지 않았다고, 그다음에 왕에 대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이제 보이기 위해서 이제 쓴 겁니다. 아주 그 적중 이제 봉소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목욕 재개하고 100번 절을 하면서 서로 향해서 통곡한다고, 그래가지고 임금님께 그 말씀을 올린다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일본에 가게 되는지를 어, 적습니다. 네, 그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오즈에 왔는데, 이 오즈가 왜 이렇게 대진이라고 썼냐면은, 이게 이제 오기입니다. 오기. 당시에 일본의 발음하고 뭐 등등 해서 하여간 오기인데, 오즈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 여자로 잡혀온 사람이 무려 1000여 명이었다. 서로 밤낮으로 마을거리에서 떼지어 울고 있으며,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와가지고 기화해가지고 돌아갈 생각이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조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한 것은 이 계급이지, 사회 계급. 이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 관계없어요. 무슨 노비나 뭐 이런 농민들은, 국가는 오히려 아주 치를 떠는 존재일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먹을 거 있고 땅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나와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뭐 하는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시품을 팔아가지고서 은전 50여 개를 얻었다. 해가지고 뱀 사가지고서 도망가려다가 저기 팔아가게 돼가지고 못 갔잖아요. 예, 그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상간에서 소를 올린다. 그래서 이거는 그 떠나기 전에 쓴 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를 통해서 붙였어요. 조선에. 그래서 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붙였어. 왕한테.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에서 보고 듣고 한 얘기들을 적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재밌는 거를 이제 몇 개 뽑아보면은, 중국 진시황 때 서복 등 동남 동료를 배 싣고 반으로 들어가 외에 그 기주 웅야산에 이르러 머물렀습니다. 그 진시황이 불로 약을 구하라고 그 소년 소녀를 동쪽으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일본이 불로장생에 약이 있다고 이제 믿은 거예요. 그 알겠습니다. 약 가서 반드시 구해 오겠습니다 하고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일본에 와가지고 안 갔어. 거기서 살아버렸어요. 그것이 이 구만호라는 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전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전에 이론 철학 그 방문지 중에 하나인데, 구만호가. 가 보면 여기 완전 산지인데, 여기가 이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당이 많아요. 이쪽 그 진나라 중국에서 왔던 사람들 소복 등을 기리는 사당들이 이제 많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농민들 이렇게 보니까 그 농사를 져가지고서 바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바친 거를 갖고 이 군인들은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항상 상비군이 있는 거야. 항상 군인이 이 농업하고 이 군대하고 분리가 됐다는 얘기죠. 농사에 따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군인은 군인이고 농민은 농민이고, 그래가지고 군량을 완전히 공고하니까 군량이 결핍될 염려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나중에 조선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나라가 엉망이 됐는지, 군사제도에 있다고 왜 일본이 이렇게 군사력이 센지 그 이유를 조선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을 보니까 임진왜란이 터진 이후로 농민을 마구
그냥 몰아세워 가지고 전장에 나가게 하니까 그 군대 안 가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뇌물을 써 가지고서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제 사실이에요 당시에. 그래 가지고 그 돈 없는 백성만 전장터로 끌려 나갔다. 이제 끌려 나가서도 먹을 걸 안 주니까 서로 싸우다가 밤만 되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뭐 군대가 인제 별 역할을 인제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장수는 일정한 군절이 없고 군절은 일정한 장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여기에 속였다가 끌려와서 한 번 저기에 속였다가 한 번 저기에 속였다가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이 결속 관계가 없어요. 지휘관하고 일반 병사하고의 유대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 가지고서 "군대가 유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원수가 지금으로 는 육군 참모총장인데 도원수한테 속해 있는 군대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군대꼴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너무 명령이 서로 엇갈리고 도대체가 뭐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얘기도 조선 얘기인데 각 그 지역에 조그만 진지들이 있잖아요. 진지들을 지키는 그 장수들이 있는데 뭐 그 장교들이죠. 월급을 국가에서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등을 쳐먹냐면 자기 밑에는 군인들의 등을 친대요. 군대들이 내가 다 바쳐야 돼. 안 바치면 패고 그다음에 좀 바치면 그 쉬게 하고 뭐 등등하니까.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이게 군대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각 지역에 기름진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어장이 있고 호수가 있고 강이 있고 좋은 데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이 왕가에서 점령하고 있어요, 왕가. 양반 그 권세가들이. 중국 조선의 왕족은 유명했어요. 그 전국에 있는 좋은 어장 뭐 이런 호수 이런 걸 다 갖고서 강 같은 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받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되겠냐고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전쟁이 나고서 이제 끝나가면서 이때 행제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에서 누가 행제를 했냐면 이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잡혀간 사람도 많고 온 놈들이 많은 거야.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거 내 거라고." 그래 가지고 이때 이 토지가 없던 사람이 토지를 많이 갖게 돼요. 근데 이것이 바로 전부 글귀나 쓰고 관료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양반들이 다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도. 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평상시에도 영남의 전세를 태반이나 동래, 부산에 수송하여 외사가 내항할 적에 선입병이 충당한다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외사라는 것이 대마도에서 오는 이 개인들인데 이게 전부 무슨 국선이 어쩌니 하는 커다란 문서를 갖고 가서 바치고서 이 전부 이런 걸 인제 그 곡식을 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사실인데 이게 뭐냐면은 조선은 군자력이 약하니까 군사력이 그걸 인제 다 아는 거야. 알고서 이쪽 왜구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와 가지고 침탈을 하니까 왜구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쯔시마한테 대리 역할을 시킨 거예요. "너네한테 무역을 허락해 주고 공짜로 쌀을 줄 테니까 니네가 왜구가 좀 못 오게끔 통제를 해 달라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왜구들한테 저기 쯔시마 상인들이 이런 사람한테 쓰는 돈이 경상도에서 나는 세금의 절반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것도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그래도 조선의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일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츠시마에 있는 요 사람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교활하다는 거죠. 조선에서는 조선 막 칭송해서 뜯어먹고 일본 가서 막 칭송해서 뜯어먹고 있는 나라한테는 일본에 붙어가지고 앞잡이 노릇하고 이렇게 맨날 속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도 쯔시마에서 부추겨 가지고 이제 그랬다 이런 얘기. 이게 또 어느 정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다음에 일본의 그 군단의 제1군단의 사령관이 유키나가잖아요. 유키나가가 그 쯔시마에 그 요시토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쯔시마의 다이묘예요. 그 다이묘의 장인이에요, 장인. 자기 딸이 이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한패가 돼가지고서 그 조선을 칠 때 일군이 돼갖고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그 얘기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그 뒤에 또 생각을 해갖고서 조선하고 우리가 잘 지내자고 그 화해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얘네들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전쟁이 끝나가니까 그 뒤를 생각해가지고 우리하고 사이를 좋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시 먼저 어떤 무역이라 할지 이런 이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정확한 그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강항이 일본에 머물기 멀지는 않았지만은 그 관찰력이 상당히 이래요. 정확한 사례. 그다음에 일본에서 보니까 이 성읍을 만들면 반드시 이 이쪽에 그 성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성. 그 일본의 그 성이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성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 일본의 모든 큰 도시는 그 교토원 빼고 100%이 군사 도시예요. 군사 도시. 이 성에서 시작한 도시입니다. 성. 군사 도시. 네,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담밖에는 그 깊게 해자를 파가지고 땅을 파서 거기에 물을 채워가지고서 높게 이제 담을 세우는 거죠. 이제 그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전쟁이 나면은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산에 산성이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삼국시대 때는 산성이 유리했어요. 산성이. 근데 이때 뭐 총이 있고 그런 시대 때는 산성 갖고 안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연해 바닷가에 쭉 따라가서 해군들의 진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첨산이 만원이 하는 이 장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월급을 안 주니까 밑에는 병사들을 짜가지고서 먹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 조선은 이 국가 공무원이 있으면은 월급을 중앙에 있는 국가 공무원만 월급을 줬어요. 나머지 안 줬어 아무도. 그럼 뭐 어떻게 삽니까 하면 야 인마 알아서 해 알아서 네가. 전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알아서 하니까 도지사도 없어요. 도지사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아주 그 뭐야 그 밑에 착취하는 거는 아주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구조화가. 근데 왜 군대를 안 키웠냐? 그건 군대를 키우면 왕이 겁나는 거야. 자기 칠까 봐. 그래서 못 키우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이렇게 뭐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일본에서 한마디게 토지를 소작하면 이만큼이나 그 걷는데 걷는데 아니 땅을 하면 이만큼이나 걷는다. 25도나 걷어간다 이거죠. 걷어가 가지고서 그 농민들이 다 바치고 나면은 그 엄청나게 부족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 일본의 당시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걷어가는 세금이 70%였어요. 70%. 70% 갖다가 군대를 킨 거예요. 70%. 그게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리고 내려가갖고 한 20%, 25%, 30%까지 가요. 조선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그 세금이 몇 프로냐 하면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2%에서 3% 정도, 2%, 3%. 완전히 천국이야, 천국. 그 왜 천국이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반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뺏기려고
왕을 짜 가지고서 세금을 못 걷어가게 했어요. 이게 그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세율이 낮은 게 아니라 양반들이 자기네 권익을 지키려고 그 세율이 낮아진 거야. 일반 백성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쪼달렸죠. 쪼달리고 땅에서 세금을 워낙 조금 걷어가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비를 다른 명목으로 피지배층한테서 걷어간 거야. 그게 이제 공납이에요, 공납.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아주 죽은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일본에 이제 그래서 일본에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오직 농민이라고 이제 하는데 뭐 그 뒤에 보면은 비꼬는 말도 있습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아까 자기 일기에도 썼던 이 미미즈카 이총 그 얘기를 한 거야. 사람 코를 죽여서 소금에 절여 가지고서 이제 보냈다. 그래 가지고 이 교토에다가 묻었는데 그 구령이 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저기 사카이에서 만났던 중국 그 얘기도 하고 있고 다시 비슷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중에서 본 견문을 자 이제 쯔시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쯔시마 사람들이 그 교활하다고 말세고 독하지는 못하지만 교활하다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양쪽 큰 틈에 끼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조선하고 일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일본에 속해 있지만은 그 양쪽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땅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그 조선어를 가르친다. 조선어를 대충 할 수 있다. 조선하고 그 무역하고 쌀 받아가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 또 알랑대 가지고서 아첨하고 또 받아가는 그래 가지고 이제 먹고 산다. 자, 그러니까 그 우리와 틈이 없으면은 우리한테 붙을 생각을 하고 일본이 강하면은 우리나라를 팔아 가지고서 일본에 앞잡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심해야 돼. 지심하라 조심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일본 가서 알은 건데 그 휴연이라는 게 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리 데르모토라는 이 야마구치의 다이묘인데 요 사람이 모시던 사람이 있었어요. 모시던 사람이 오우치라고 대네 클 대자에다가 안쪽 할 때 네자 오우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를 오랫동안 지배했었는데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서 얘가 이제 차지했어요. 하극상이죠. 하극상인데 어디서 들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우치 이 사람이 아니고 오우치가 항상 한 1400년대 1500년대 중반까지 이쪽 지역을 이제 지배를 했었는데 자기의 그 조상이 백제의 왕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기는 조선의 후예라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조선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재미를 굉장히 봤어요. 그리고 조선서 뭐 불교 대장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그 얻어가고. 그럴 때 백제의 임성인데 여기 잘못 쓴 거예요. 잘못 듣고서 임성 왕자가 있어요. 임성 그 왕자가 고구려 삼국 백제 있을 때 일본에 가갖고서 조상이 됐다. 그 흐름이 이 오지라는 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그 강력한 그 다이묘인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정이라는 왕자가 백제의 왕자가 임성이에요. 임성인데 임정이 일본에 가서 다타라라는 성이 됐고 다타라. 다타라에서 요 오우치라는 성이 나왔고 요 오우치의 또 후손 중에 몰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요 사람이 자기의 본가를 뒤집어 엎고서 영토를 지배하게 된 거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 야마구치에 오랫동안 있었던 오우치라는 사람의 내력을 보면은 백제의 왕자의 자손이다. 근데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 엄청난 이제 재미를 봤어요. 조선하고 이제 무역하고 뭐 등등의 재미를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연구로는 다타라는 어디 출신이냐면은 가야 출신이에요, 가야. 가야 출신인데, 이제 백제라고 이제 약간 소설화 시켜가지고서 그 한국하고의 그 연계가 있었다는 거를 예, 뭐 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는데 여기다 연구들도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적교 이게 이제 히데요시인데 히데요시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자 자기의 누나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고서 자기 후계자로 지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그 첩, 이게 그 차차라는 여자인데 아들을 낳아서 자기 아들이 하나 있다가 세상을 떠가지고 없어가지고 자기 조카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낳았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년 뒤에 자기 그 누나의 아들을 죽여. 그 제거해요. 제거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 히데요시는 아기를 못 낳는다는 소문이 있었어. 근데 이 첩이 애를 낳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애가 아버지가 히데요시가 아니라는 그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히데요시 화가 나가지고 그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애를 잡아다가 죽였어. 근데 그래서 얘는 자기 애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공표를 했어요. 근데 현대에 여간의 연구들을 보면 의견이 엇갈려요. 얘는 애를 낳을 수가 없다고, 등등인데, 요 애첩도 자기가 죽인 그 자기가 죽인 적의 대장의 딸이야, 딸. 그 일본은 이렇게 많아요. 죽이고서 자식들 데려다가 자기 첩으로 삼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 이때 시대 때는. 그리고 아주 개판 5분 전인데, 이게 있었습니다. 뭐, 근데 자기 그 누나의 동생을 수계로 삼았다가 여러 가지로 그, 어, 몰아가지고서 그 고야산으로 이제 도망갔어요. 고야산 가가지고서 어떻게 좀 살아볼까 했는데 거기서 그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니까 자기 배를 가려고서 죽었어요. 자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누나의 동생이 죽고 그래서 고야산 그 일본 철학사에 답사갈 때입니다. 여기가. 그러고서 히데요시가 얼마나 악독한지 자기 누나 동생이 이렇게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의 마누라, 첩, 애들까지 해가지고 전부 30몇 명을 다 죽였어. 또 자기 아버지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걸 쳐다보게 하고서 전부 목을 쳤더래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당시에 그 감각이라는 게 지금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정유재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왜 정유재란을 일으켰는지 히데요시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해마다 군사를 일으켜서 조선을 먼저 죽이고 조선을 빈 땅으로 만든 후에 일본 사람들을 옮겨서 조선에 살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하여간 잔인하게 그 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코를 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물어봤어 자기가 일본 사람한테 왜 너네들은 이렇게 잘 죽냐고 일본 자결을 많이 하잖아요 자결을 그다음에 전쟁 나도 겁이 없어 겁이 뭐 죽는 거를 너무 그냥 뭐 쉽게 하는 것 같으니까 강하게 물어본 거야 너네 왜 이렇게 잘 죽냐고 목숨이 아깝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답이 제가 볼 때 상당히 가지고 의미 있는 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무슨 뭐 가치관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한다는 거죠 먹고 살려고 그럴 수밖에 없게끔 그럴 수밖에 없게끔 당시에 의식주의 분배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가서 싸우고 뭐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은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처자가 먹고 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 하에서 그렇게 된 거지. 무슨 죽음을 뭐 그 가볍게 여기거나 무슨 어떤 정신이 있어가지고 어쩌 뭐 철학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그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어떤지를. 그다음에 이 조선에 대해 얘기한 겁니다. 그 북쪽에 오랑캐를 지키려고 뭐 애쓰지 말고 남쪽을 더 힘을 쓰라고. 어? 그냥 조선은 이제 약간 반대인 경우에 북쪽에는 오랑캐는 지킨다고 돈을 많이 쓰고 어쩌고 했지만 남쪽은 찌시마를 달래는데 주력을 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관 중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중요한데 이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지와라 세이카. 이 사람이 가장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도 주고 붓글씨도 받아가고 교류도 많이 하고 이 강항이 이 도망을 가는데 돌아오는데 가장 공헌자입니다. 이 사람. 그다음에 요 사람도 그 공헌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다이묘급이에요. 다이묘. 이 돌아가는 강항의 가족을 해치지 말라고 편지를 써줬어요.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왜 중요한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왜 승가 이제 승려들하고 많이 접촉해. 왜 승려하고 접촉하냐면 승려가 당시에는 일본에서 이 한문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계급이에요. 한문을. 그래서 필수적으로 서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승려들하고 교류가 이제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순수자, 아까 얘기했던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누구인데 이 사람이 그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다이묘가 자기한테 어떻게 친절했는지 이 사람이 이 유교의 처적들을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역을 그 없으면은 책을 못 읽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은 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순수자 아까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 일본의 장관들은 모두 도적들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이묘 하나만 이 유교를 좋아한다고 그 중국하고 조선의 것을 본받고자 한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책들을 그 만들어 가지고서 읽으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배를 갖고서 이제 오게 됐다.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거둬서 가속 집안 사람 10사람과 포로된 다른 그 사족들하고 배 싸고 그들의 아내와 딸 38명을 거느리고서 배를 타고서 일본을 떠나서 그다음에 5월 19일에 부산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한 반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와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조선에 나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조금 재미난 것도 있지만은 조금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일본에 누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쯔시마가 얼마나 교활한지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서 다시 쯔시마가 그 접근하기 시작한다. 다시 이 조선하고 무역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은 앞으로 좀 잘 지내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 일본이 칠지 모른다 하고 이제 위협을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뒤에. 여기 뭐냐면 일본에서 본 그 차를 먹는 집들이 조그맣잖아요. 조그맣게 이제 짓는 게 당시에 풍토였었는데 왜 그 다시를 그 조그맣게 만드는지 초가집에다가
들어가는 문이 조그맣고 황토벽으로 발랐는데 왜 그러냐고 그 겨우 들어갈 수 있게 조그맣게 만들고서 문을 출입문을 만들고서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차를 마시는데 왜 그런지를 자기가 알아보니까 검사고 질박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밖으로 셀까 봐 조그맣게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쪼그리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서로 차 마시면서 얘기한다. 이런 그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승려들만은 조금 다르다. 이게 승려 얘기다 하고 있어요. 승려들 중에 그 칼을 차지 않고 의술을 배우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승려가 이제 뭐 굉장히 달라요. 다실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처자가 있고 술 마시고 고기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뢰를 집중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행거를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중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 일본은 상 불교의 나라시 당시에. 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자 여기에 그 이 논어니 뭐 이런 것이 이제 왜 나오냐면은 어 이 교토에 자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까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그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많이 후지와라 세이카 사람 이 사람이 쇼고쿠지라고 큰 절이에요. 큰 절에 승려였었는데 이 사람하고 교류를 하면서 뭘 했냐면 강항이 이 사서오경 특히 사서에 그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죠. 요거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일본어로 번역하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공헌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그것이 무슨 일본어로 번역하는데 무슨 이렇게 큰 공헌이냐고 이제 말할지 모르지만은 예컨대 이 성서가 이 선대 일본어로 번역된 게 19세기잖아요. 성서가 조선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게 19세기잖아요. 불교가 경전이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그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 월정사에 그 월탄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계셨잖아요. 월탄 스님. 월정 스님이 충생하신 게 뭐냐면 화엄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불교경이 조선에 들어온 게 몇 천년이 됐잖아요. 몇 천년이 됐었는데 네. 그 현대어로 번역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 주자가 편집한 이 사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리학이죠. 일본에 들어온 게 그 전에 전례가 됐지만은 이거를 이 번역에 돼가지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공헌을 한 게 이 강항이에요. 강항. 그때 이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거기 관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제자들이 나중에 일본에 유학을 연구하고 그 펼치는데 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라는 자는 논어 이런 거를 그 가어를 가르치는 히데요시의 스승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주 무식하다고 어짜고 로짜도 구분을 못한다고. 내가 약간 붙인 과정이고 이 학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야시 라자네. 하야시 라자. 그 푸지와라 세이카의 제자가 하야시 라자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히데요시의 스승이 돼가지고 일본 유학의 중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이 유학이 이제 그 퍼지면서 이제 경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강항은 일본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 사서 이 유학의 경전이 그 외역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어로 번역되는데 예, 공경적으로 공헌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번역을 했고 당시에 번역된 글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연구하는 연구팀이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일본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무역을 굉장히 이제 중시해가지고 무역을 계속 하고 있고 뭐 등등 하는 얘기입니다. 谢谢。 질문해도 되면은 네. 이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대우가 어땠나요? 이게 일종의 협력자, 부역자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글을 쓸 때 자신의 충절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그냥 자전적인 기록인 건지 어땠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중용이 된 건 없어요. 다시 관료로서 다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살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남긴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많지 않아요. 나머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단 중용은 안 시키고 그다음에 전부들 이렇게 임금한테 상소를 해요. 그래도 임금님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맨날 울부짖었다고 밤새도록. 이제 그러면 제가 봐줘가지고 그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다 땅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다음에 조선에서는 전쟁이 끝나고서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래 체면이 있으니까. 왕도 이제 왕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걸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백성을 어루만진다 그래가지고 데려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데려오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일본에서 츠시마가 다시 조선하고 무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츠시마에서 계속 끌려간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제 보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일본에 세우면서 도쿠가와도 조선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우호 관계를 갖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자기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 판단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잡혀갔던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보내려고 이제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한 7천여 명 정도 되는데 7,500명 그 정도가 확인이 되는데 잡혀간 사람이 한 5만 명 이상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일본서 보내려고 애들 쓰고 조선에서 데려오려고 막 사신도 보내고 했는데 그밖에 안 왔을까?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은 딱 데려오면 부산에 그냥 배에서 내리면은 그래서 내려놓고서는 그냥 저분들 니네 알아서 가라 그랬대. 갈 데가 없는 사람들도 많은 거야.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사신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건의까지 하냐면 최소한 며칠 먹을 거는 이 사람들 주고서 그냥 자기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 소문이 일본에도 전해가 되니까 안 가는 거야. 가면 죽는다. 잘못하면 굶어 죽는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그, 이, 이 국가라는 지금 국가란 말을 우리 똑같이 쓰고 있지만 국가라는 그 개념의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국민이라는 그 개념은 뭐 거의 없고요. 자기가 보살펴야 된다는 그냥 수단이지 자기가 써먹는. 당신은 완전히 계급에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양반들은 몸조심을 해야 돼요. 몸조심. 괜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불충하다고 한번 찍히면은 이게 살아남을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 푸르로 잡혀간 사람들은 왕한테 충성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뭐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관직은 다시 등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간양록이 다른 의미에서 재미있었던 거는 전쟁이 끝날 무렵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포로라는 이 입장도 되게 좀 생각해보면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선생님께서 요 포로라는 위치에서 바라보는 거에 특별한 점을 읽으신 거는 또 어떠신 게 있으신지 그 선생님 생각을 너무 여쭙고 싶어가지고 어, 객관적인 그러니까 프로는
뭐 왜 근대 문학도 전쟁 이후에 뭐 응, 태평양 전쟁 이후에도 포로기 이렇게 해서 또 나오고 전쟁 이후에 이제 그런 기록들이 좀 있는데 응, 요 강항의 기록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여기 도시나 성이나 좀 자세하게 보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떻게 뭘, 짓는다라든지 그 성을 짓는 때 뭐 이렇게 짓는다라든지 뭐 아, 해자를 깐다라든지 응,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그리고 되게 정보를 뭐 장수 이름 뭐 그다음에 히데요시의 개인사 이런 걸 되게 자세하게 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응, 그다음에 이제 그 전후에 조선은 또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계획이 없지 않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응, 이런 게 포로라는 점과 관련이 되는 것인지 응, 이걸 응.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당시에 그 조선하고 일본을 그 이해하는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냐면은, 요 광한과 같은 사람은 양쪽을 둘 다 이제 경험을 한 사람 아니에요. 경험. 이 조선은 물론 태어나서 이제 오랫동안 경험을 했지만, 경험했고, 일본 얼마 안 되지만은, 그때 그 온 신경이 100%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 살아남으려고 하면서 그 관찰하는 그 파워라는 게 무슨 놀러 간 사람의 관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배의 관찰력이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러한 경험, 양쪽을 경험한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그냥 자기 마을에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살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거기서 세상을 뜨고 묻히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동네를 되게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동네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관찰했다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근데 거기다가 엄청나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남으려고 이제 했던 시간들이 그래서 온 신경이 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세세한 거를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던 거고, 그다음에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 경험의 그 강도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이제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적었잖아요. 자, 그거를 적은 글을 보고서 그 당시의 사회의 어떤 그 한 군데에서만 관찰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측면들이 이 사람들의 기록에 드러나잖아요. 조선이 어떻다는 것도 나름대로 예리하게 드러나고, 일본이 어떻다는 것도 드러나고, 양쪽을 비교하는 그런 것도 드러나고. 그래서 그 당시 사회를 내부 자료만 갖고 봤을 때 안 보이는 그런 거를 보충해 주는데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경험의 특이성 때문에 그 경험 특이한 그 자체가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 생존을 했을까. 그 생존 속에 그 추정을 하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거기서 희노애락이 어떤 게 있었나, 어떤 데에 관심이 있었나, 다른 거는 다 버려도 무엇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는지, 그런 가치관이라 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네, 보이는 거죠. 그 뭐 신주 뭐 한시랄지, 그다음에 그 그 이 국방에 관한 정보, 일본에 관한 그것도 많이 적었는데, 당시에는 이때는 이 돌아다니는 쪽지들이 있었어요. 돌아다니는 쪽지들이. 그래서 일본은 어떻다고 해가지고서 대충 그것은 자기가 다 뭐 그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쪽지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랄지 각 지역의 특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누가 줬다 그랬잖아요. 그 쪽지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베껴가지고서 이제 조선에 이제 보냈다. 뭐 이런 등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컨대 무슨 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음? 왕이라는 것이 어떤 그 힘을 갖고 있어 어떤 그 의미가 되는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뭐 어떠한 건지.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예컨대 그 이순신이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예컨대 한국사 예컨대 해석하기에 명랑대전에 이겼으니까 수군은 승리했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틀 뒤에 이순신은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바쁜 거야. 병력 끌고서. 그리고 왜 그 일본의 그 수군들이 전라도까지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명량에서 끊어가지고 거기서 딱 막았으면 들어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 근데 그런 거는 조선에 사례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얘기는 안 했지만은 거기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제가 여태까지 본 글 중에 명랑해전이 끝나고서 수군을 제압했다고 하는 이유에 이 전라도 이쪽 북쪽 쪽으로 일본 수군이 진출했다고 기술한 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있어도 그 쫙 밀어놔요. 먼저 얘기했던 거 아기가 잘 안 맞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 조선 자체에 대해서도 그 중요한 그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는데요. 그게 전에 호남 선생님께서 저기 서울에 오셔가지고 특강해 주실 때도 중국 중심주의라서 양반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유학이라든지 중국 중심으로 꽉 막혀 있는 생각이라는 저는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이분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뭔가 고생을 해서 그런지 뭐랄까 제 그냥 느낌에는 굉장히 음, 그 생각 자체가 조금 플렉서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음, 외부 문물을 봤을 때 좀 제대로 보고 뭘 음, 알려고 하고 음, 그러니까 이제 김성일이나 그 전에 봤던 사람들이 뭘 음, 가르친다든지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그 딱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분은 뭔가를 보려고 하고 또 보신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완전히 자기 머리에 그 사상이 일종의 음, 세뇌가 다 되어 있는 음. 시점에서 그런 게 보였다는 게 조금 신선하더라고요. 근데 김정일은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서 갔잖아요. 그죠? 그 직함이 있으면은 직함에 딱 그 맞는 그 해야 될 규범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은 뭐 큰일 나니까. 그리고 그 사신을 갔기 때문에 딱 정해진 통제된 통로만 따라가고 만나는 사람 다 제한이 되고 해가지고 이번 극본에 짜여진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가서 내 던져진 거죠. 강항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그 뭐 온갖 노력을 이제 했던 역정이기 때문에 아마 뭐 시각은 뭐 당연히 이제 다를 수가 있는. 뒤에도 이제 보면은 통신사도 가끔은 그 짜여진 각본대로의 글들을 많이 쓰지만은 나름대로 그 중간중간에 그 자기가 관찰했던 그 어떤 그 좀 신선한 그 광경이랄지 새로운 거랄지 이런 거를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마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나. 근데 말씀해 당시에 주신 그 사람들은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 할지 그 단어라 할지 개념이라 할지 이것이 다 그 거의 한정적인 거예요. 한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거기서만 살아가지고 거기서만 태어나서 있었으면. 근데 그걸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걸 자기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일부적인 강제에서 벗어나가서 갔을 때 충격 이런 것들이 굉장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 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다른 거를 이 사람이 보는지. 음. 표현하는 그 언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예요. 그 한계는 있어요. 담아내는 언어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아까 윤아 쌤이 말씀하신 음, 것을 연결돼서 제가 어렸을 중학교 때 우리 교과서에서 뭐 한국 조선의 시조에 정점을 이루는 게 송강 정철이라고 해서 관동별곡을 가사. 저희들 좀 배우지 않았나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너무나 그 임금에 대한 막, 막 애정의 러브레터 같은 그래서 그때 왜 이러시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역시 보니까 그럼으로써 근데 그 시대에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게 살 길이라고 하는 거는 무의식에 들어있고 의식적으로는 굉장히 그 왕에 대한 그래서 지금의 완전하게 오버랩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우리 북한하고도 관계가 될까? 비슷한 감성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송강 정철을 보니까 이 사람이 선조 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임진왜란 때 저번에 하나님 쌤이 이제 그 나라를 못 선조를 못 지켰으니까 막 퇴위한다고 막 선조가 좀 그 연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는 사람 중에 기억의 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우리가 배운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시절을 지었던 송강 정철. 이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의 감성의 중간에 서 있는 거는 임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 어렸을 때 그 의문이 그렇게 틀린 건 같지 그래서 너무 좀 제가 반발을 하고 좀 학교 공부에 대해서 약간 아주 의문을 졌던 계기가 될 거였어요. 송강정철이. 그 송강이 맞습니다. 임진왜란 때 고관이세요, 고관. 때 관료들이 많았잖아요. 그 송강이 이제 북경도 갔다 온 적이 있고, 뭐 삼인국 별미공인가 그래가지고 그 이었던 기억도 있는데, 그 고관들 중에 그 두 가지를 이 사람이 튀어났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첫 번째는 남봉꾼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술꾼이에요, 술. 이 술에 거의 뭐 하이추정을 불하는 술꾼이고 개판인 거예요, 아주 완전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살아남은 거는 글심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글심으로. 그래서 관료로 치면은 가장 무능한 사람 중에 하나야. 제가 볼 때는 기록들을 쭉 읽어보면 가장 무능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뒤에는 그 사람 작품만 딱 빼가지고서 이제 일본에 대한 뭐 절절한 충정을 이제 표현한 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무기였던 거죠. 근데 당시에는 비난 많이 받아요. 당시에는 어디 가서 그 군사 모집해가지고 뭐 했더니 가봤더니 술 먹고 딱 거기서 뭐 너무 형편없는 거야, 이거. 그래도 끝까지 그 말을 잘하니까 선수가 봐줘요. 그래서 그거 좀 재미있는 인물이라고 제 생각을 합니다. 관찰사도 지내고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제가 그 인류대를 공부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꼴은 정철이야. 어떻게 저런 놈이 어? 저는 아까 그 한시에 대해서는 중간에 우리가 읽었던 다른 통신사 기록에도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지 못했습니다. 모르기도 하고 또 뭔 뜻이 있겠지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지금 이 한시는 그러니까 그 시라든지 한시라든지 이런 게 그 개인의 기록이라든지 뭐 정서 표현이라든지 음, 이렇게 대충 생각하는 거랑 다른 문제로 아까 그 정서 구조, 언어 구조, 사고 구조, 그다음에 이렇게 그 완전히 날 것인 상태로 조선도 버리고 일본도 버릴 위치에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 도구로 한시가 들어온다 할 때 그때 한시가 와,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좀 다르게 들면서 언어,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렇게 이제 날것의 위치에서 뭘 보려고 해도 이전에 익혔던 그 한시가 갖는 한계도 있고 또 그걸 또 저는 그 장면이 돈벌이로 쓸 때 그 한시랄까? 그게 이제 이 사람에게, 강항에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도 참 상상을 많이 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언어랄까 이런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떤 구조를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음. 되는 시간이어서 조금 뭐 아찔한 느낌도 듭니다. 그거에 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한문을 하는 사람이 워낙 적었어요. 그 승려들 중에 일부만 이제 할 수 있었고, 물론 자기네 글자는 이제 다 했죠. 문서도 엄청나게 많고 하는데, 근데 일본에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 바다를 건너서 온 물건, 그 하프라이힌이라고 이제, 그런데 바다에서 건너서 온 물건을 이렇게 재미있어 하고, 그거를 이렇게 가치를 두고 모으고 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 이전부터 그 중국의 미술품이라 할지, 책이라 할지, 조선의 책이라 할지, 무슨 불화라 할지 이런 걸 엄청나게 선호하고 이제 모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그 한시를 써서 받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그 책은 무슨 병풍이건 이렇게 써주면은 이것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주는 거야. 자기네들이 갖지 못한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죠. 뭐가 가치가 있다 할 때 자기를 이 욕구를 평상시는 잘 어, 만족이 안 되는데 그걸 충족을 탁 시켜주면 만족이 되잖아요. 이게 딱 맞는 게 한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주면 돈도 주고 막 사람들 찾아오고 막 난리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재미를 이제 본 거고 도움을 받은 거죠. 받았는데 더 큰 의미로 보면은 예컨대 조선에서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왕하고 신하가 모여가지고 하는 대화를 보면은 거기서 사용하는 이 단어를 한번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단어. 그 단어가 한 박스 안에 딱 들어가요. 한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가는데 그 단어는 예컨대 불교적 용어도 아니고 도교적 용어도 아닌 거야. 거기다가 유교적 용어인 거야. 유교적 용어. 이제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를 갖고 그런 개념의 세계를 갖고 가치의 세계를 갖고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딱 언어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이렇게 깨져가지고 해방의 그 공기를 조금 넣어주는 그 해방구가 저는 한시가 아니었나 생각. 한시의 언어들을 보면은 거기는 이 유교적인 언어가 아닌 거예요. 거기 불교적인 언어도 있고 다른 언어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에 관한 얘기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서 그런 거 거기서 그 해방 가스가 그걸로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삶의 활기를 나름대로 준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이 오래전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고려 시대 때 그 과거 시험이 딱 끝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수험생들이 그 소식의 시집을 전부 끼고 다녔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읽고 하면서 해방감을 맛봤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근데 소식의 시를 보면은 그 사람을 자꾸 해방시켜 주는 게 있어요. 해방시켜 주는 게. 그 워낙 시도 잘 쓰고 하지만은 제가 요새 하루에 소식의 시를 한 편씩 읽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한시라는 게 단순하게 무슨 뭐 문의 자랑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그 닫힌 세계의 해방구였지 않는가. 그 해방구라는 게 누가 어떤 사람이 해방감을 느낀다는 것이 이 이모션이 배출되는 거야. 이모션이 감정이 표출이 되고 표현이 되고 교감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해방을 느끼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데 한시의 역할이 이제 컸지 않았나. 근데 그거를 그럼 소설에서 하지 않았냐면 소설 너무 길어요. 읽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은 조금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언어라 가지고 약간 무시했고, 근데 한시라 하면 한시는 굉장히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운율을 맞춰야 되고 글자가 딱 정해져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상당한 소양이 없으면은 한시를 못 써요. 근데 그 태권도 의식도 느끼면서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먹다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뭐 가라오케 가서 노래도 부르는데 그런 거 안 해. 종이서 꺼내가 시 써요, 시. 예? 그 시 쓰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즐거워하거든요. 예, 그거 보면 다른 거죠. 구조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제 이제 느낌인데 좀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지금 느낀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저기 과거 시험이 끝나면 소식에 시집을 응, 안고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응, 한시를 쓰는 건 정말 좀 재밌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인문세에서는 선생님들의 글쓰기가 바로 응, 한시하고 비슷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을 읽고 자기의 언어로 그걸 쓰는 거 쉽지는 않지만 시간을 내서 글을 쓰는 게 그게 선생님들의 글쓰기에 아마 중요한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그런 자유의 공간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관점이 현실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관점은 언어를 통해서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좀 이렇게 묵은 언어가 아니라 그거를 찢어내고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언어?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 어린아이를 잉태하는 작업하고도 비슷하고 그리고 자기의 관점을 바꾸고 그러면은 현실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소설 중에서 글 속에서 그런 만남을 했는데 몇 년 전에 그리스인 조르바를 다시 읽었는데 다시 읽으니까요. 거기서는 너무나 많은 새로운 언어하고 세계하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메모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의 글쓰기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저도 행이 아닐까. 한시를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한시를 보면은 유교 냄새가 없어요. 유교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감정어예요. 단어가 감정어. 고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마음에 어딘가 있는 슬픔을 얘기를 하고 저기 떠나가는 새를 얘기하고 이게 다 감정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교적인 질서 속에 살면서 느꼈던 나름대로 쌓인 응어리가 있잖아요. 응어리. 답답한 이런 것들이 술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것도 하겠지만 그거 갖고는 표정적인 것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그거를 이렇게 분출하고 하면서 자기 삶의 활기를 찾아가는 것들이 그런 언어 속에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귀양가구의 사람들도 시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많이 써요. 사신들도 가면 엄청나게 글 쓰잖아요. 객지 나가면 더 신이 나가서 더 발산해. 네. 오늘 아무튼 재밌었고요. 관점이 현실을 바꾼다. 그건 글쓰기를 통해서 한다. 일종의 조선의 한시랑 비슷한 거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그 다음 달에는 이경직 선생님의 구상록으로 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요. 더 하실 말씀 많겠지만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